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좀 더운데 습하기까지 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주말을 맞아서 대형 쇼핑몰에 이제 뭐 밥도 먹고 영화도 그쵸. 보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들어갈 때 이게 전쟁이 나면 이 정도 줄을 견뎌야 되지 않을까, 바로 집으로 사람이 너무 돌아갈까라고 많죠. 예,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을 정도로 저랑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하구나. 비가 추적추적 오고 날은 덥고 이러면 시원한 어딜 가도 에어컨을 그쵸. 틀어져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대형 쇼핑몰 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깨닫게 됐습니다. 네, 날씨가 진짜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한번 좀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시죠. 원희룡 초강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방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83년 역사 서울 백병원 사라진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원희룡 초강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방전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좀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건희 여사 양평 땅 의혹에 대한 그 시작점으로 좀 먼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08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2021년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편입 분석에서 정말 어렵게 평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두물머리 지역의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추진할 때에는 어쨌든 이 양서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양평군수가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2021년 7월에 이 양서면이었던 것이 강상면으로 바뀌게 돼서 이 부분이 사실 왜 바뀐 것이냐,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논란이 사실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양평군의 15년 수건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지자체들은 다 본인들 지역에 도로가 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도 뭐 살아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죠. 네. 그러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런 안 그냥 가져간다라고 이걸 정부 시책으로 삼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교통분산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 지표들을 그냥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비용을 들여서 용역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도에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이 노선을 이 방향으로 짜고 했던 부분에 거의 2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양평고속도로 왜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까지 정해지게 됐냐면요. 두물머리에 뭐 TV에서 많이 뭐 그렇죠. 연예인들 맛집이다 맞아요. 뭐다 해서 소개가 많이 돼요. 교통량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 않으니까 고속도로를 뚫어서 이게 국도 6호에 너무나 많은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으니 네. 이 부분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애초에 사업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 돈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정부 시책 사업을 할 때는 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정부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 이후에 경제 타당성 조사를, 예비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 게 정말
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힘들다. 표현이 맞아. 있을 정도로 그쵸.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까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타 보고서가 나온 게 2021년도 작년 4월이었어요. 그럼 누구나 그러면 애초에 예정이 됐던 이 양평군 양서면의 종점으로 해서 도로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있었는데요. 올 5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종점이 정말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강상면 훨씬 아래쪽이거든요. 네. 그리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이제 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이제 질의서도 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애초에 종점과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검토가 있었고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냐?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안 3안을 제시했다는 건데 국민 공청회는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의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7월인가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비토를 나서 지금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왜냐하면 아마 강상면 국민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종점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양서면 주민들은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의혹이 왜 증폭되냐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통상적인 예가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상당 부분 이게 면적 필지로 하면 29필지고요. 만 한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이거 상속받은 임야고 이게 개발되지 않고 상속받은 건데 무슨 투자하고 무슨 특혜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들을 보면요. 이게 상속받은 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삼형제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2017년도까지 좀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럼 도로 사업이랑 연관 관계를 한번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이니셜을 딴 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그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딱 특혜다라고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요.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노선 변경이 2년 전에 또 민주당의 요구였다라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양평군수의 당적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쵸. 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도 그렇고 과거에 양평군수 출신인 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도 한 2년 전에 민주당 당적인 양평군수가 이거 주장했던 거다 이안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안이 가시화되고 세상에 알려진 건 올 5월이었어요. 네. 이안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란에 강하면으로 내려가는 인터체인지를 좀 뚫어달라, 이걸 좀 설치해달라라는 요청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안이란 것 자체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안을 전제로 뭘 옮기겠다거나 이 노선을 변경해야겠다는 요구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실제로 이제 좌담의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이고요. 그쵸. 정부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간담회, 자담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오간 대화 같은 게 다 회의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일부분들이 지금 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기도 한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강하면 구간에 IC를 설치하자라는 안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종점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라기보다는 원래 원안에서 이제 인터체인지를 설치해달라는 건 굉장히 지역 현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경기도 퇴천, 양평, 남종에 가는 길 중간 굉장히 교통 요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체인지를 놔달라는 거다. 만약에 이 안을 민주당 그 당시 양평군수가 요청했다면 이건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국도 6호의 그 교통량 분산, 두물머리의 어떤 집중량을 좀 분산하는 그런 것과는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이른바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희룡 장관 지난 6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은요, 이 김 여사 땅에 대해서 전혀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주무부처 장관이고요. 이렇게 사업의 아주 개별적인 미세한 부분은 뭐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완전히 노선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원희룡 장관이 이거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던 거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땅이 그 인접에 있다는 건 난 정말 추워도 몰랐다. 만약에 내가 알았다는 근거를 대라. 대지 못하면 정말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라고까지 얘기했고요.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날파리 때 선동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국정감사 때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꼭 이 양평 고속도로는 아니었는데요. 양평이 이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고 네. 이 송파가 또 이 근거진 거. 양평과 송파. 왜냐하면 바뀐 이안에 따르면 송파랑 양평의 어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논란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 국정감사 때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아니 양평에 이 땅 저 땅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되어 있고 한데 계속 지목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뭐 답, 전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종 변경이 있고 하니까 이거 혹시 특혜 아니냐, 뭔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뭐 양평군 무슨 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현안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아니 그거는 그 질이고 이게 양평 고속도로랑 연관된 질문도 아니었는데 바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양평의 땅에 있는 걸 알았는데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답변이냐를 두고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김건희 여사 땅 이제 일가가 뭐 이제 상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땅을 구체적으로 그럼 매입한 시기는 좀 언제일까요? 이게 정말 상속받은 땅도 있어요. 근데 상속받은 땅이라면 사실 막 공세를 펴기는 어렵죠. 그쵸. 이걸 일부러 샀다거나 그쵸. 나중에 산 다음에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나야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선사는 또 개발하는 땅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87년도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모친의 이름을 딴 그 ESIND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오빠 그리고 이 다른 형제들 이름으로도 김건희 여사 자신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서요. 지금 단순히 상속받은 땅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매입하고 이제 소유하게 된 땅도 그 인근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총 양평에 갖고 있는 이른바 일가의 땅은 29필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장 한 5배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도로랑 관련해 가지고 직접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땅이 이 전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이 29필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12필지, 한 4,700평 정도는 그 도로 인근에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이게 특혜다, 이게 일부러 노선을 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와 관련해서 했다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점과 점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쳤는데 완전 원점화하거나 이걸 완전 다른 노선을 한 전례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더라고요. 이렇게 종점이 변경이 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이 상승할지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나들목 인터체인지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빠지는 구간이니까 네. 바로 이제 진입하고 해서 그쵸. 이게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가가 호재죠. 오른다. 그쵸. 호재인 건 뭐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다. 다만 이 종점 구간에 있는 거는 이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분기점이다. JC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지가 상승은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뭐 먼지만 날리고 소음만 있기 때문에 이 토지나 대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한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그 인근에 부동산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면 일단 도로랑 땅값은 연동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또 일단 고속도로가 나면 인터체인지를 나중에 뚫는 거는 비교적 뭐 용이하기도 하고 뭐 인터체인지가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바뀐 종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지방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한 8km 정도를 지방도로로 진입한 후에 고속도로를 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그렇겠죠.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뀐 이안에 따르면 강남 송파 일대와 이 양평군이 20분대면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나들목이냐 분기점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왜냐하면 양평은 굉장히 좀 휴양을 하고 뭐 드라이브 가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공기도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고. 그러면 이른바 돈 가진 분들이 세컨하우스를 양평에 많이 지으려고 할 거다. 더더군다나 서울권으로의 진입이 그렇겠죠. 실제로 빨라지면. 그리고 20분 정도면요. 사실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할 때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타운으로서 이 지역이 상당히 부상할 거라고 또 부동산 관련자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혜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노선을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이 급증했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1안에 따르더라도 1조 8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네. 그런데 2안으로 다른 고속도로를 내게 되면요. 일단 구간 자체가 고속도로가 2km가 더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상승하는 비용이 1,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2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전혀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통과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작년 한 7, 8월경부터 2안, 3안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사실 이거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7월 달에 그러니까 올 5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여기가 마치 이제 확정된 것처럼 이게 논의 과정인 것처럼 나오진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경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겠다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 의견이고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꿨다고는 하는데 공청회는 또 없었고 사실 의아한 거예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고속도로 사업 종점 그리고 시작점이 바뀐 선례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8건 중에 한 4건 정도가 그랬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아예 도로 구간이 막 8km 정도가 줄었다거나 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고속도로를 좀 뚫을 수 없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기는 해요. 단순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쳤는데 이게 더 좋다라고 해서 이 안으로 간 거는 사실 찾아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경로로 왜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라는 게 또 야당의 공세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는데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는 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양평 땅 의혹 점점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양평 군수까지 합세해서 서로 네 탓이다 라면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전 정부 인사들까지 소환을 해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전직 양평 군수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의 양평 군수 원래 1안 네. 인근에 뭐 땅을 갖고 있었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김건희 여사 일가든 전 양평 군수든 도로가 나면 그 인근에 땅 가진 국민은 누군가는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사실 관건인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게 바뀌었다는 데 있어요.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리고 바뀐 노선에 또 우연의 일치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 지금 여러 인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뭐 무리하게 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죠. 이게 바뀐 노선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해명한 내용이 있어요. 60평짜리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죠. 단독주택 지어서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지는 200평이 안 돼요. 190평이거든요. 이 정도를 하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특혜냐라고 또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현직 물론 정치적인 정파적인 뭔가 공세도 있지만
이게 1조 8천억 원 국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쵸.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이 주무부처 장관이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날파리 때 선동할 것 같으면 원점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최소한 아닌 부분이 있어 그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정말 경제성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안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게 타당성 재조사라는 또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거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쨌든 백지화된 도로의 그 원안 노선 종점 부분에도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의 뭐 친척들 땅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춰보면 원희룡 장관이에요. 의혹을 해결하고 중재안을 제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쨌든 원희룡 장관으로 보입니다.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섰던 것인지 일단은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초강수를 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런 대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지나치게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취재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게 고위 당정,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식 회의를 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정치 공사할 거면 원점화 하겠다, 백지화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고위 당정 할 때 다른 출석한 의원들이나 관계자들과 이거 사업 백지화 합시다라는 공론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 물론 익명의 인터뷰이긴 한데요. 이 논의 자체에 원희룡 장관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쵸? 이게 야당의 공세도 상당히 거셌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전화일 것인데 이 전화가 누구일 것이냐. 이게 대통령실이지 않겠냐라는 또 추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내 독단적인 결단은 아니다. 이게 교류나 어떤 숙의는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럼 대통령과도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장관이 이거 원점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혼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의문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이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감내하고 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본인의 스탠스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냐.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아주 임박한 또 총선을 두고는 이 총선에 뭔가 유리한 또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너무 즉흥적이다, 내지는 이제 그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사실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요, 이 최근 논란이 된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다룰 문제다라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고요. 대통령실의 워딩은 딱 이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단히 세밀하게 접근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쵸. 이를테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요. 고3 수능 모의고사 6월 달이 사실 촉발제가 됐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봤더니 격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수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서 굉장히 깨알 같은 지시를 내렸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네. 이 정도 사안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피는구나라고 볼 수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무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어떤 대통령실 입장과도 다르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도 결이 다르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 주민들한테만 그냥 맡겨두겠다는 거냐, 아니면 뭐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약간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네. TF를 꾸렸다 뭐라 하는데 그렇죠. 이런 공무원들로만 20명 정도로 TF를 꾸렸다는 지금 단독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보통의 정부 TF는 이 균형성을 위해서 외부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네. 여기는 외부 인사는 없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도 제한적인데 20명이나 이 사업에 그냥 들어간다는 게 맞느냐? 이게 해결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출路를 만들 것이냐가 상당히 지금 퇴로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업이 과연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양평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양평 국민들, 더 나아가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처리가 돼야 될까요? 저는 보통의 사업은 이게 부동산이랑 이슈가 연결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내일같이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내 집 앞에 도로가 나는지 뭔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 이를테면 예타다, BC다, 타당성 조사다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네. 거예요. 관련해서 인근 뭐 카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걸 단순히 정치적 공세다, 이건 터무니없는 날파리적 행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큰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지자체들은 너무나 그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처에서 어떻게든 검토를 해주게 하는 데까지도 시간 비용이 들고 그렇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어떤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게 완전히 구체화된 이후만으로도 한 8년이 흘렀거든요. 그게 다 시간과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5월 달에 어머 이거는 정말 검토도 안 됐던 안인데 이 안이 나와 있고 이 안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공세다라고 하면서 아예 원점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요, 양평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민투표를 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여론조사를 하면 내 집 앞에 도로 나는 거 좋겠다고 그렇죠. 하겠죠. 이 같은 지역에 사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또 다른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그거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그렇다면 타당성 재검토를 하든 정말 원희룡 장관 말대로 이 안이 그렇게 경제적인 지표가 좋다라고 나온다면 그렇게 수순을 밟아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는 이거는 양평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라는 주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방송 수신료를 이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서 징수하는 내용의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지금은 KBS 수신료를요, 저희가 전기세에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세인지 수신료인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걸 분리징수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전기세 따로, 그리고 수신료 따로. 그리고 이 수신료를 이 국민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방송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BS를 나 보지도 않는데 뭐 내가 이거 왜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분리징수해야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TV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의 어떤 방문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징수하고 있다라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도 B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나 TV 없는데 안 내겠는데 이러면은 이게 근방에 가서 수신기 이 신호가 잡히는지를 감지를 해서 굉장히 만약에 안 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좀 부가적인 성격으로 이게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 비용이. 그래서 같이 내자. 일괄적으로. 대신 한전에 KBS가 수수료를 줍니다. 네. 전체 이 수신료 징수되는 거에 6%를 주고 이걸 좀 간이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안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의 구성원으로서는 이게 KBS를 안 본다라고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TV만 있으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부러 분리징수하면 지금 1조 한 2천억 원인가가 KBS에
1년 매출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네요. 근데 분리징수하면 아마 안 내는 분들이 속출할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그거는 좀 네. 예측이 가능해요. 아니 나 KBS 보지도 않는데라는 생각으로 집에 그리고 또 TV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죠. TV가 없는 분들은 안 내도 됩니다. 네. 다만 KBS 나 자주 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급감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 언론과 관련해서 이게 길들이기 일환 아니겠느냐라는 또 이 KBS의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이걸 꼭 내야 되냐는 문제 의식이 있고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니 네. 이게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한번 이제 폴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했던 네. 거죠. 근데 전화나 뭐 면접조사 형식이 아니라 이제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방식이어서 아주 공신력이 있긴 어려운데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타당성을 찾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건 아니다라는 또 이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방통위 지금 위원들이 가결시킨 거거든요. 네.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3명이 이게 대표성을 띠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게요. 일단 재적의원의 과반, 지금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극렬 반대를 해가지고 네. 이게 통과는 됐는데 이게 또 방통위원은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몫, 국민의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각 당이. 근데 최민희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추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차피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목에 이 인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은 대통령이 승인을 해줘요. 근데 안 해줬거든요. 몇 달째. 그럼 돌이켜보면 혹시 이런 시행령 통과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민주당 인사가 임명이 됐으면 2대2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또 이게 정치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김현 위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현 위원 같은 경우는 현직 방통위원인데 민주당 몫이고요. 민주당 네. 전직 의원이고요. 뭐 춘추관장을 하기도 했었고 한데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러 가도 사실상 이 뭐랄까요, 이른바 이 머릿수에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재적의원 가반만 넘으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이 또 방송법의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거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좀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KBS 수신료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 논점은 그거였어요. KBS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헌법적이냐 반헌법적이냐. 그때 헌법재판소가 KBS 자체적으로 수신료 정하지 마. 이거 입법권자가 해야 돼. 왜냐하면 사실상 특별부담금으로 거의 준조세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세금 하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어떤 설실을 했었냐면요. 그렇다면 수신료가 그만치 중요하고 거의 세금 성격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 방법도 입법권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시행령으로 고치는 게 맞아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분리 징수되는 이 TV 수신료에 대해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다라는 것. 감이 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 2가지 방법 정도가 논의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전기세 고지서 받으면 그냥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TV 없는 분은 제가 사실 TV가 없고요. 이러면 그걸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렇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좀 공을 들이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없죠. 거죠. 그러면 난 TV 없는데 안 내면 되겠구나라고 좀 간이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예 전기세 고지서랑 수신료를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송할지 근데 그게 네. 상당히 돈이 2,500억 원인가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국민한테 고지서를 그렇죠. 발송하니까 종이값만. 그래서 전기세 두고 그러니까 절취가 가능하도록 밑에 이제 수신료를 내는. 근데 그것도 원래는 이제 한꺼번에 했는데 비용이 그렇죠. 또 비용이 늘기는 늘겠죠. 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지가 있고 네. 아니다. 나는 안 내고 싶었는데도 지금까지 뭐 귀찮아서 그렇게 못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냈는데 난 안 내고 싶으니까 좀 간이하게 고지서를 받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행령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요.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이 시행령을 만들고 국민들한테 이른바 홍보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이상을 두라고 해요. 이 정도는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이상 그러면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아 그럼 앞으로는 내가 전기세 따로 수신료 따로 내게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기간을 또 안 가졌어요. 단 하루도. 우리 바로 이 공포된다,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헌법소원이 들어갔거든요. 헌법소원이 들어가면서 아니 이건 행정절차법도 위반이다. 너무 급작스럽게 어떤 수기기간이나 홍보기간도 없이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바로 시행한 건 문제가 있다. 이 분리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금지를 해달라, 임시적으로나마. 그리고 분리징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부분을 판단을 구해달라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기도 했고, 지금 바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분리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미납하면 당연하게도 TV가 있는데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세금을 체납한 것과 비슷하게 막 압류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금액이 좀 미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막 계속 체납하고 그러면 이게 전기세랑도 또 연동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 단전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아, 이거 안 내도 전기세 안 낸 건 아니니까 단전 등의 조치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과도하게 뭐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KBS와 한전이 2024년 12월까지 위탁 계약이 지금 네.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뭔가 통합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계약 해지가 좀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전은 계약 해지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받는 수수료로는 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6% 받거든요. 전체 받는 거에. 근데 한 6천억 원 이상이 한 해에 거치니까 6%로 환산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네. 이게 분리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서 징수를 해주는데 비용이 막 2천 몇백억이 되는데 우리 6% 받아서는 이거 감당 안 된다. 이거 30%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KBS는 종전에 94%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왜냐면 EBS에도 가는 게 있는데 한 90%를 받았다고 하면 한 70%밖에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상당히 경영이 그렇겠죠.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2의 이제 민영화랑도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데, 항상 이제 국정감사 때 왜 연봉 1억 이상의 고위 이제 관리들, 그러니까 이제 방송 현업에는 있지 않고 실제로는 관리 감독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중으로 KBS에 있다. 저는 뭐 물론 그런 지적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규모의 어떤 인적 좀 재구조 조정, 그리고 막 퇴출, 그리고 방송계의 변화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신료 통합 납부 징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법에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위법은 이제 모법이라고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죠. 네. 벗어나게 되면 그걸 위헌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아니면 각 부령으로 대단히 간이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입법권자의 결단인 법과는 다르다? 그럼 그건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법을 바꿔놓으니까 시행령으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때도 시행령 정치다 어쩐다 이게 상당히 또 정치권의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방송법에 KBS 수신료는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걸 사실상 수신료 징수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방안인 건 사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시행령으로 고칠 건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분리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위 방송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 그 언론협업
그 5개 단체가 네. 지금 헌재 수신료 분리 고지를 위한 이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사실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의견서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이게 KBS는 이제 재난 좀 주간 방송사인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폭우, 홍수 아니면 뭐 지진했을 때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네. KBS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상시적으로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무슨 뭐 폭탄이 날아왔다, 뭐 막 서울시에서 경계 발령했을 때 맞아요. KBS가 대단히 좀 크게 비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안 했거든요. 재난 방송을. 근데 재난 방송 주관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자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없는 여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장애인 프로그램들, 그렇죠. 국악 프로그램, 그런 거 다문화, 그리고 해외 한국을 알리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가는데 뭐 시청자들이 많이 유입된다거나 이걸 상품으로 해서 해외 팔거나 네. 이럴 수 있는 방송 콘텐츠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이제 담보해내고 있는 몫이 있다라는 게 또 이 방송 관계 단체들의 이야기고요. 또 EBS 문제도 있습니다. EBS가 KBS 수신료의 3%를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EBS는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킬러 문학 문제 제기를 엄청 세게 하면서 EBS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EBS에서 수능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EBS 3% 이게 지금 3% 거치는 게 194억이라고 해요. 한 해.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면은 이제 안 내는 부분,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 하면 한 140억으로 감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EBS까지 연동해서 상당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방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KBS 이 채널에 대해서 또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 이번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KBS의 좀 여러 보도가 이렇게 정권의 신기에 거슬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인사를 한다라는 뭐 보도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해당 기자가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장기 옆에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카메라 이제 앵글에 따라서 달라졌던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주기로 했던 미국 연수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길들이기 성격이 아주 없다라고 보는 국민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좀 듭니다. 물론 그래도 방향성이 맞다면 하는 건데 KBS ETV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정부에서도 이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겨우 이 기준점을 넘겼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수익성이나 여러 면을 봤을 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BS2는 존재의 근거를 잃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냐면 재방송률도 너무 높고 자체 제작도 하지 않을 거면 왜 한 채널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쵸. KBS2는 1과 다르게 또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민영화한다. 왜냐면 지금 수수는 KBS가 계속 못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안은 민영화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또 방송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 관련된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상법 표결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제는요. 83년 역사 서울 백병원 사라진답니다. 서울 중구에 남은 유일한 대학병원인 서울 백병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8월 31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폐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동 거의 인근에 맞아요. 아주 금싸라기 땅에 있거든요. 중구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이에요. 네. 역사가 오래됐기도 하고요. 이제 80년이 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달 31일까지만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일단 이사회에서는 결의를 거쳤다라고 네. 하고요. 일단 후속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좀 옮겨드리고 그리고 병원은 환자 진료도 보지만 이제 연구 같은 것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하고 사업체 검진도 맡아서 하고 임상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형제병원 그러니까 인제 백병원이 꼭 중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일산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로 이제 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에 남아있던 유일한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의료 체계로 다시 메울지 아니면 완전 상업지구화하는 건지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적자 수준이 폐원을 할 정도였는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적자만 160억이 넘었다라고 해요. 아. 그리고 적자가 어느 정도나 계속 누적되고 있었느냐?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적자였고 그래서 누적된 적자를 다 집계를 내보면 1,745억. 그러면 이거 일반 기업 논리로만 하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고 이게 뭐 영리를 내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연명을 해왔던 건데 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을 닫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경영난에 몰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경쟁하는 또 대기업에서 지원을 하는 여러 서울 시내 주요 그렇죠. 거점에 종합병원이 생겼다는 네. 거죠. 이를테면 2000년대 들어서 서울에 대형 병원이 줄줄이 있었는데 바로 인근 종로구에는 강북 삼성병원이 있고요. 그렇죠. 대단히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송파구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있어요. 있죠. 이 자본력을 좀 감당하기 어렵고 경쟁에 있어서는 좀 게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오히려 너무 금싸라기 땅에 있다 보니까 부지 활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상 주차장이 이런 종합병원 치고는 11대밖에 되지 않는데요. 11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못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앰뷸런스도 오고 이래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주차 타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협소하게 만들었는지 한 180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편찮으신 분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쉽지 가족분들이 않죠. 모셔주시기도 하고 그럼 차를 어디든가에 대야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구책을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우리 베드 수를 좀 줄이자. 입원 환자 그쵸. 수를 줄이자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한 400개 되는 걸 2022년 작년도부터 한 158개, 올해는 122개로까지 줄였는데도 적자는 타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 백병원이 폐원 결정을 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후손들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동문, 서울 백병원 동문이 이 폐원 결정을 철회해달라라는 또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요, 사실 향후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아직 미정인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한데요. 이 가운데 서울 백병원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K-메디컬 허브로 우리가 좀 재편을 해보자라는 방안도 제시가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동 인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외국인 이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뭐 K 뷰티다, K 컬처다, K 팝이다 상당히 그런데 K 방역이다라고 해서 또 K 의료진, 뭐 성형 수술을 받는 분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한국의 의료 어떤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진료도 내가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장소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예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또 적자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향이지 않겠느냐가 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안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장애에 걸려 있냐면 이거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 거점에 병원을 두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건데 외국인들 전용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의료 공백은 해소가 안 되는 거다라는 또 반론이 있어가지고요. 과연 이 안도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어떻게 구체성을 띠고 진행이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좀 참신한 아이디어 같기는 네. 한데 이게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현실화되기는 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아주 확고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거 병원 부지였고 병원 부지로만 활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상업 용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 변경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굉장히 비싼 땅값이다 보니까 병원을 없애고 다른 상업 용도로 그렇죠.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기 때문에 상업 용지로는 좀 변경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부지는 어쨌든 병원, 의료와 관련된 시설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글쎄요. 워낙 이제 사실 표현을 해주셨지만 금싸라기 땅에 딱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지역에 많은 상권이 좀 있기도 해서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뭐 당뇨나 장기적으로 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병원이 아주 요지에 있고 교통으로도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네. 환자
환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뭐 전원을 시켜준다고는 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상업용지로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병원에도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할 그렇죠. 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병원이지만 지금까지 적자를 타개하지 못했다면 외국인을 수용하든 외국인과 한국인을 같이 수용하든 뭔가 특성화된 병원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교통도 워낙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병원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83년 역사였습니다. 서울백병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